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명문대를 나온 남편을 제치고 고졸인 제가 시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았을 때 주변에선 말들이 참 많았어요. 특히 저희 시어머니는 눈까지 까디집고 막말을 퍼부어대셨죠. 아무도 제가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에 충격은 컸을 거예요. 제 자신조차도 이런 결말을 기대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도 제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공부에 두각을 나타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실업계 쪽으로도 소질이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예체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제게 담임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전문대나 하다못해 이름 없는 지방대로도 나와야 네가 사회에서 사람 구실하고 살 수 있어. 너 이러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해먹고 살 거니? 평생 편의점 알바나 하고 빌빌대면 살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말 들어. 어떻게든 2학기까지 성적 좀 끌어올려서 대학 문턱이라도 가보자고. 담임선생님은 모든 게 저를 위한 거라며 대학 진학을 강요하셨지만 저는 그런 담임선생님이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대학이야말로 정말 공부할 사람만 가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공부할 생각도 없고 전공하고픈 과목도 없는데 왜 돈이랑 시간을 들여가며 그 고생을 해야 하나 싶었죠. 그래서 담임선생님의 반강요에도 불구하고 대입 진학을 하지 않았어요. 제 고집 때문에 애꿎은 저희 부모님은 툭하면 걸려오는 담임선생님 전화에 시달림을 당하셨지만 그래도 제 뜻을 믿고 따라주셨어요. 제가 당시 부모님의 나이가 되고 보니 그게 부모님으로선 얼마나 큰 결심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나부터라도 내 자식이 남보다 뒤처지는 길을 선택한다면 끝까지 자식 뜻을 따라주긴 힘들 것 같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저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알려면 일단 뭐든 해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제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우유 배달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배달 시간을 최소화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배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고, 갈비집에서 서빙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고기를 태우지 않고 결을 살려 맛있게 구워낼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맘가게 포장 알바, 그 밖에 전단지 알바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본격적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시작은 이랬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편의점 오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저녁 시간대에 고깃집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모델처럼 멋진 여자 서너씩 가게로 들어오더라고요. 다들 키도 크고 얼굴도 예뻐서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 손님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고 있었죠. 마침 그 테이블을 담당한 게 저라서 고기를 들고 테이블로 갔어요. 고기를 구우면서도 귀는 손님들의 대화에 열어둔 채 말이죠. 들어보니 이분들은 모델이 아니라 행사 도우미더라고요. 기업이나 학교, 관공서 등에서 행사를 할 때 단상에 함께 올라 상장이나 꽃다발도 건네고 때에 따라서는 마이크를 잡고 식순에 따라 행사 진행까지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다들 자세도 바르고 목소리 톤이나 헤어와 손톱 정리까지 깔끔하고 가지런하더군요. 한창 그분들 얘기를 귀동냥을 하며 고기를 굽고 있는데 그중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키가 어떻게 돼요? 꽤 커 보이는데? 172요. 그건 왜 물으세요? 아,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제게 명함을 건네곤 말을 이어갔어요. 키도 크고 외모도 수려하신데 우리랑 같이 일해볼 생각 없어요? 지금 하는 일보다 보수도 세고 근무 조건도 좋거든요. 그날은 일단 명함만 받아뒀는데 이상하게 자꾸 미련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봤죠. 그랬더니 사무실로 나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차려입고 사무실로 찾아갔더니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바로 일을 해보자고 했어요. 그리고는 사무실에서 간단한 업무 교육을 받고
바로 현장에 투입되었죠. 처음 투입된 곳은 시상식장이었어요. 소규모 행사였기 때문에 딱히 어려울 건 없었지만 아무래도 경험이 없다 보니 떨리긴 엄청 떨리더라고요. 다행히 경험이 많은 선배님이랑 2인 1조로 움직인 거라서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일은 전시회, 박람회, 시상식 등 여러 행사로 이어졌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의전 도우미로 주로 파견이 되었어요. 딱히 분야가 정해진 거는 아니었지만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분야가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행사가 많은 달은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전국을 다니며 일을 했고, 덕분에 수입도 어지간한 간부들 월급만큼 벌기도 했죠. 물론 행사가 적은 달에는 그만큼 수입도 적었지만요. 그래도 연봉을 따져보면 대기업 부장급 정도는 됐으니 많이 벌기 많이 버는 폭이었어요. 이 일을 시작한 지 7년차 정도 되었을 때인데, 그날은 예약됐던 행사가 날씨 때문에 취소가 되는 바람에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다음날 스케줄을 잡힌 사람들도 있어서 간단하게 사무실 근처 바에서 칵테일을 마시기로 했죠. 그런데 거기서 헌팅이 들어온 거예요. 상대 남자분들은 근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 직원들이더라고요. 저희들한테도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는데 길게 대화할 일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회사원이라고 둘러댔죠. 그리곤 간단하게 칵테일 한 잔을 마시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도 그럴 게 상대 남자들 중에 되게 재수없는 인간이 하나 있어서 더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기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자기 부모님은 유명한 로펌 파트너 변호사인데 자기한테 말만 하면 사건 수임료도 싸게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느끼한 표정으로 저와 동료들 몸을 희끗대는데 정말 토 쏠려 죽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 일행들 중에는 꽤 괜찮은 남자도 있었어요. 매너도 좋고 품위가 느껴지는 남자였죠. 하지만 함께 어울리는 사람을 보니 초록은 동색이다 싶어서 마음을 접고 나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의전 도우미로 중소기업인들이 모이는 시상식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일전에 만났던 남자와 조우하게 된 거예요. 제가 꽤 마음에 들어했던 매너 좋고 품이 있던 그 남자였죠. 그 남자는 자기 아버지가 그날 상을 받게 되어서 축하할 겸 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를 소개해 주었는데 방금 전 단상에서 제가 꽃다발을 건네드렸던 분이었죠.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더니 아버님을 보니 그 남자에 대한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싶더라고요. 호미도 있으시고 역시나 매너도 좋으셨어요. 회사 대표로 있으셔서 그런지 외모에서부터 오너의 아우라가 풍기더군요. 그날은 자리가 자리인 만큼 남자와 얘기를 나눌 수는 없었어요. 대신 전화번호만 교환하고 헤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며칠 뒤 낯선 번호로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전화번호를 저장해두지 않은 번호라서 스팸 문자인가 싶어 지웠는데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아보니 며칠 전 그 남자였어요. 주말에 시간 되면 같이 영화를 보자고 하더군요. 사실 직업 특성상 주말이 더 바쁜 터라 거절을 하려면 할 수도 있었는데 왠지 그러기 싫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왠지 후회하게 될 것 같아서 만나기로 했죠. 그리고 만난 지 10분 만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단둘이 만나보니 정말 괜찮은 남자였거든요. 생각도 바르고 능력도 있고 무엇보다 타인을 무시 않는 행동과 화법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날 함께 바에 왔던 사람들은 입사 동기들인데 가끔 동기들이 뭉칠 때 자리를 함께 하기는 하지만 평소 그리 친하게 지내는 편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날 동기 중 한 사람에 대한 인상이 안 좋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걸 망설였다고 하자 왠지 그럴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그날 바에서 저한테 애프터 신청을 하고 싶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 표정이 워낙 안 좋아서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 덕분에 다시 만나게 돼서 이건 인연이다 싶었어요. 민정씨,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우리 진지하게 만나볼래요? 그렇게 시작된 만남은 2년 넘게 이어졌고 제가 30이 되던 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인사를 드리러 처음 예비시댁에 찾아갔을 때 아버님은 일전에 저에 대해 좋은 인상이 남아있었는지 반겨주셨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애매한 표정이었죠. 그러다 제 학벌과 직업 이야기가 나오자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대학 진학을 않고 그동안 했던 일들과 어떤 자세로 일에 임했는지에 대해 시부모님 앞에서 장황하게 말씀드리는데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까지 끄덕이며 들어주시는 아버님과 달리 어머님은 대놓고 인상을 팍 쓰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그러시는 거예요.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겨가지고는 고졸이 뭐야? 어머님의 말씀에 순간 움찔했어요. 사실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긴 뭐하지만 제 외모 때문에 평소 오해를 좀 사긴 하거든요. 외모만 봐서는 제가 명문대 출신으로 대기업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큰 키에 바른 자세, 무엇보다 행동과 말투가 딱 부러지고 늘 당당해 보여서 그런가 봐요. 행사 도우미 일을 시작할 때부터 하도 그런 말을 들어와서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어머님 표정을 보니 이번에도 그런 오해가 있던 모양이었어요. 괜히 지은 죄도 없이 주눅이 들려던 그때 아버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민정양은 왜 대학에 안 갔나요? 그 질문에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대개 이런 경우 너 공부 못해서 대학도 못 갔구나 라고 말하기 마련인데 왜 안 갔냐고 물으시는 어른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포기했던 소신을 솔직히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생기면 대학 진학을 할 생각입니까? 네,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뾰로통한 표정으로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몇인데 대학은? 한창 머리 잘 들어갈 때도 못 들어간 대학을 그 나이에 무슨 수로 들어간다는 건지. 대학 못 나온 핑계도 여러 가지네. 어머님이 빈정대는 말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표정 변화 없이 제게 그러셨어요. 공부가 때가 어디 있겠어요. 배움이 필요하다면 죽을 때까지라도 배워야죠.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니지만 모르면서도 배울 생각을 하는 건 창피한 일이니까요. 그땐 아버님의 그 말씀이 저한테 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를 향한 말이었더라고요. 결혼해서 안 사실이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중학교밖에 못 나온 분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한테 엄청 멸시를 당하고 사셨더라고요. 어머님 말씀에 따르면 저희 시아버지도 어머님이 학벌을 들먹이며 꽤 무시하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웃긴 건 입장이 바뀌고 나니 어머님도 당신 아들에 비해 학벌이 딸리는 저를 똑같이 구박을 하셨다는 거죠. 남들 다 대학 갈 때 넌 뭐했니? 나 떼어 먹고 사느라 바빠서 대학이 사치였다지만 니들 때는 대학 안 간 애들 찾는 게 더 힘들 정도 아니니? 자식은 엄마 머리 담는다는데 네가 날 애들이 걱정이다. 어머님, 사람 머리를 학벌로만 당정 지으시면 안 되죠. 학벌로 안 따지면 뭘로 따지란 말이냐? 머리가 좋아야 공부를 잘하는 건 당연지사 아니니? 하긴 고졸이 네가 뭘 알겠니? 어머님, 그렇게 따지면 우리 그이도 대학 문턱에도 못 갔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도 대학 못 나오셨잖아요. 넌 꼭 이러더라. 네 시아버지가 날 무시하니까 너까지 날 우습게 하는 거냐?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으니라고. 네가 이러니까 못 배운 티 난다고 하는 거야. 정말 요즘 말대로 할 말 하 아니었어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어머님이 학벌 가지고 저를 흉보시는 건 결국 당신 얼굴에도 침 맺는 격이란 걸 왜 모르실까요? 일 때문에 바쁘다는 사람을 굳이 당신 계모임까지 불러내서는 지인분들 앞에서 제 학벌을 운운하며 명문대 나온 아들이 아깝다는 말을 하셔야 직성이 풀리는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뭐 어머님이 저를 학벌로
망신 주셔서 그랬던 건 아니지만 결혼하고 1년쯤 지나 저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 계기가 됐던 건 어머님 탓이기는 했어요. 시고모님 환갑날 일이었거든요. 요즘은 환갑잔치는 거르는 게 추세라서 시고모님이 집안 식구들과 조촐히 저녁 함께 하자시며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평소 시고모님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은 시어머님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참석을 안 하시겠다고 하더군요. 네가 내 대신 돈 봉투나 전해줘라. 돈 욕심이 많은 인간이라 괜히 선물이니 뭐니 해봐야 좋은 소리 못 듣는다. 한 50이면 될 거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님이 주신 돈 봉투를 받아들고 약속 장소를 향했어요. 평일이라 남편은 회사에서 바로 오기로 한참이라서 저만 따로 룸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님 가족들은 이미 도착해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님과 남편만 아직 도착을 못한 상태였고요. 그런데 시고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 시어머니는 또 아프다고 핑계대고 안 나오는 모양이구나. 어쩌면 그놈의 레퍼토리는 세월이 흘러도 안 변한다니? 어떻게 된 게 시댁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아프대? 하여간 머리도 안 좋은 사람이 매번 그렇게 잔머리만 써대기는 배운 것도 없고 집안도 그 모양의 사람을 받아줬으면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할 거 아니야. 지가 뭐라고 툭하면 집안 행사에 빠져. 성훈이만 가지지 않았으면 우리 집안에 발도 못 붙였을 인간이 배은망덕하기는. 아무리 사이가 돈독하지 않은 시어머니긴 해도 남이 욕하는 건 듣기 거북했어요. 저만 있는 자리도 아니고 시고모님 자식들과 며느리 손주들까지 있는 자리인데 말이죠. 그래서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고모님, 저희 어머님이 달갑지 않으신 건 알겠지만 며느리인 제가 있는 앞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 많이 불편합니다. 어린 조카들도 있는데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죠. 그러자 시고모님이 저를 빤히 바라보시더라고요. 넌 속이 좋은 거니 아니면 속에 능구렁이가 들어 그런 거니? 너 시집 올 때 네 시어머니가 집안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널 뭐라고 소개했는지 아니? 몸으로 벌어먹고 사는 애라고 하더라. 우린 그래서 네가 유흥업소에 나가는 애인 줄 알았지 뭐냐. 니들 결혼식 때 널 보니까 키도 크고 인물도 반반하길래 영락없이 그렇게 믿었다니까. 맞아요 어머님. 저희도 송은도련님이 업소 출신 여자랑 결혼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숙모님이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요. 배운 것도 없고 몸 굴려서 먹고 살다가 돈 많은 남자 꿰차서 신분 상승하려는 여자라고 했거든요. 사람 앞에 놓고 이렇게 말해서 미안해요. 그땐 숙모님 말만 듣고 우리도 오해를 했지 뭐예요. 하여간 나이 먹고 하는 짓거리 하고는 나중에서야 네 시아버지랑 성훈이한테 네 직업 얘기 듣고 기함을 토했잖니. 번듯한 직업을 가진 며느리를 두고 어떻게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니. 그런데도 넌 네 시어머니 편을 들겠다는 거야. 넌 속도 없어. 네가 이렇게 무르게 구니까 네 시어머니가 뒤에서 널 깎아내리고 다니는 거다. 정신 차려 이거사. 와,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머리에 총이라도 맞은 것처럼 띵 하더라고요. 뒤늦게 아버님이랑 남편이 도착해서 식사가 진행될 때까지도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직접 대놓고 말을 하든지 어떻게 남들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다니는 건지 도저히 시어머니란 사람이 이해가 안 가더군요. 더군다나 내 직업을 그런 식으로 폄하했다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 내 가치를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와서 수능을 다시 본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기에는 시간도 아까웠고요. 그래서 선택하게 된 게 바로 방통대였죠. 의전 진행을 하다 보니 경영인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그중 정말 닮고 싶은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남다를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작지만 내실 있는 회사를 키워가는 분들을 보니까 나도 저분들처럼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영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죠. 온라인으로 듣는 웹 강의와 오프라인 출석 강의로 구성되어 있어서 매일 학교에 나가지 않아도 되니 저한테 딱이었어요. 스케줄을 유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직업 특성 덕분에 출석 강의 땐 행사를 잡지 않으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선배들 말 맞다나 방통대 생활이 엄청 빡세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설렁설렁 웹 강의나 들으면 졸업할 수 있는 걸로 착각한다면 진짜 오산이에요. 의지가 약하면 절대 졸업 못해요. 차라리 매일 강의실에 모여 강의를 듣는 거라면 오히려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래도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 강의라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집안 살림하랴, 일하랴, 거기다 방통대 공부까지. 거기다 막 공부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임신까지 하는 바람에 눈물 짜며 힘들게 공부를 해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약해지는 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건 눈앞에 보이는 어머님이었어요. 어머님을 볼 때마다 속으로 다짐했거든요. 나는 절대로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은 되지 않겠다. 반면교사라고 하죠. 어머님을 닮지 않기 위해 저는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고 육아를 병행하면서도 4년 만에 학사학위를 따서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옆에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모두 지켜본 남편은 제 졸업장을 서재 책상 중앙에 펼쳐서 세워주었어요. 그리고 졸업식이 있던 그날 아버님은 꽃다발을 들고 제 졸업식장까지 와주셨죠. 저희 부모님이 진작 대학 공부를 못 시켜놔서 죄송하다고 하자 아버님은 오히려 손사래를 치셨어요. 남들이 하니까 생각 없이 따라서 하는 공부랑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하는 공부랑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아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 힘들게 한 공부니까 아깝게 썩히지 말고 잘 이용하도록 해라.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고. 알겠지? 아버님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흐뭇하게 웃어주셨어요. 지난 4년 동안은 졸업을 목표로 달려왔지만 막상 그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허탈해지더라고요. 내 생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대학 수업이 사라지고 나니 하루가 길게만 느껴지고 뭔가 할 일을 빼먹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졸업식장에서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이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죠. 배운 걸 써먹어야 할 텐데. 하지만 학위 한 장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졸업장 땄다고 이 나이에 회사에 취직을 하기도 그렇고 말이죠. 더군다나 방통대 졸업장으로는 일반 대학을 나온 친구들을 이길 수도 없으니 더더욱 막막하더라고요. 그렇게 얼마간 고민을 하던 저는 새로운 목표를 만들게 되었어요. 기왕 시작한 거 끝을 보자 싶은 마음에 박사학위까지 도전해 보기로 한 거죠. 몸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은 산통도 이겨내고 애도 낳은 난데 지난 4년간 그 어려운 순간도 버텨내고 4년 만에 학사학위도 딴 난데 뭔들 못하겠냐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석사에 도전을 하기로 했어요.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대학원에 입학원서를 냈는데 덜컥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대학원은 100% 출석이라서 도저히 일과 병행하기 힘들 것 같아서 석사학위 딸 때까지만이라도 일을 쉬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세상에 등록금이 비싸도 너무 비싼 거예요. 남편은 기왕 공부하기로 한 거 끝까지 해보라며 응원을 해줬지만 일도 쉬게 된 마당에 등록금에 차비에 식비, 도서 구입비까지 지출이 왕창 늘어서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 아버님을 찾아갔어요. 아버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결심을 한 모양이구나. 기왕 대학 졸업장도 따냈는데 어디든 써먹어 봐야겠지. 그래서 말씀인데요, 아버님. 저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어요. 실은 이미 대학원에 합격도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 일과 병행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쉬려고 하는데 학비가 너무 비싸서 말이에요. 아버님께서 후원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솔직히 선뜻 그러마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어쩌면 학비를 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버님이 저를 빤히 바라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네 시아버지이긴 하지만 나도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문이 남지 않은 거리를 할 수야 있겠니? 나한테 학비 지원을 받고 싶다면 네가 나한테
뭘 줄 수 있는지도 제시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생각한다. 아가, 넌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니?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라 잠시 고민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순순히 물러날 수는 없어서 크게 질렀어요. 아버님께서 제가 박사학위를 딸 때까지 지원해 주신다면 나중에 아버님 회사를 제가 맡아드리겠습니다. 경영학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제가 사업에 꽤 소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론만으론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기 중에 회사에 나와서 아버님 곁에서 일을 거들겠습니다. 그러니 아버님께서 제게 투자 좀 해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래였어요. 거래가 아니라 학비도 원조받고 회사까지 내놓으라는 날강도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님은 그 말도 안 되는 거래 조건을 들으시고도 화도 안 내시고 곰곰이 생각에 잠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자고 하시는 거 있죠. 덕분에 저는 대학원에 다니게 되었어요. 강의가 없는 시간엔 회사에 나와 아버님 옆에서 업무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건 아니라서 제 편의대로 출근과 퇴근을 할 수 있었죠. 옆에서 아버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든 생각은 세상에 쉬운 일 하나 없다는 거였어요. 오너 자리에 있으면 결제 서류에 도장이나 팍팍 찍으면 그만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회사에서 가장 작은 일부터 가장 큰 일까지 모든 걸 알고 있어야 했어요. 내가 알아야 남들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거더라고요. 심지어 회사 내 청소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의 얼굴과 이름도 아버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분들 집안 사정까지도 꿰고 계시는지 대학에 들어간 자녀를 둔 직원들한테는 등록금에 보태라며 금일봉도 따로 주시고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직원한테는 관절염 보조제까지 구해서 건네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사업을 하는 분이라서 이문을 남기는 계산에만 능하신 줄 알았는데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도 아는 분이셨어요. 오너의 일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중소기업 특성상 인지도 때문에 대기업한테 밀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는 건 기본이고 개발자의 능력에 걸맞는 대우를 하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때에 따라서는 판촉 쌓은 노릇도 해야 하는 게 중소기업 오너였어요. 한마디로 일당100 노릇을 해야 하는 자리였죠. 아버님 옆에서 일을 배우며 대학원 수업을 들은 지 5년. 저는 드디어 박사 학위까지 따게 되었고 그 사이에 회사 일도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석사를 마친 시점부터 아버님 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했거든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덕분에 대학원 수업이 있을 때는 업무 시간도 조정할 수 있었죠. 일과 육아, 학업까지 욕심을 부려가며 해온 탓에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난 10년이 알차게 느껴졌어요. 내 인생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본 시절이 있나 싶을 정도로 꽉 찬 기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제 노력을 딱 한 사람만큼은 절대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박사학위까지 받았음에도 어머님은 제 학위를 마치 언제든 돈 주고 살 수 있는 흔한 것처럼 치부하셨어요. 제가 시집 온 지 10년이나 됐는데 여전히 저를 못 배운 사람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남편과 시아버지까지 홀려서 멋대로 부리는 불려우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제 일도 바쁘고 아이도 커가는데 자꾸 제가 시어머니와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교육상 안 좋을 것 같아서 참았는데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글쎄 저희 애한테까지 제 흉을 보더라니까요. 그래서 명절날 차례상을 치우고 어머님께 그랬죠. 어머님, 언제까지 제 뒤에서 흉을 보실 거예요?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됐잖아요.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언제 네 흉을 봤다고 그래? 이게 지 시아버지가 오냐오냐 해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어머님이 절 두고 뒤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저한테 다 들리니까요. 오죽하면 어제도 시고모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이젠 하다하다 저를 시아버지 홀려 재산 빼먹는 꽃뱀 취급까지 하신다면서요. 그뿐인가요? 저희 애가 수학 점수가 떨어졌다고 애한테 그러셨다면서요. 네 엄마가 머리도 나쁘고 못 배워서 네가 그걸 닮은 거라고요. 어떻게
애한테까지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원래가 애들 머리는 지 엄마를 닮는 거야. 네 자식이 널 닮아 성적이 안 좋은 건 네 탓이지 내 탓이 아니란 얘기야. 내 아들은 명문대까지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갔으니 내 입장에선 그런 말 해도 되는 거 아니겠니? 난 꿀릴 거 없다. 그리고 네가 네 시아버지를 홀려서 재산 빼먹으려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잖니. 언감생심 네 주제에 네 시아버지 회사에 나가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님, 저 제 실력으로 아버님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아버님 백으로 들어간 낙하산 아니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깔깔대며 웃으셨어요. 아이고 웃겨라. 이젠 하다하다 내 배꼽까지 빼놓으려고 하네. 얘 정신 차려. 대학이면 다 같은 대학인 줄 아니? 네가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넌 고작 방통대 출신일 뿐이야. 어디서 그런 것도 대학이라고 고개 빳빳이 들고 잘난 척이야? 네가 내 아들처럼 명문대로도 나왔다면 내가 널 인정했을 거다. 다지고 보면 너나 나나 다를 게 뭐 있니? 근데 왜 너만 뭐라도 되는 척 까부냔 말이야. 별것도 아닌 게 어디서 까불어? 그때였어요. 거실에 계시던 아버님이 벼락같이 소리치셨죠. 당신이 뭔데 내 며느리를 인정하고 말고 해? 그리고 어떻게 당신을 며느리랑 비교를 해? 애초에 급이 되기는 해? 당신이 인정하고 안 하건 간에 며느리는 경영학 박사학위까지 있는 애야. 당신한테는 그런 게 있긴 한가?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할 시간에 당신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그래요. 나 못 배워서 그럽니다. 당신이 이날이 때까지 나 가방끈 짧다고 하도 구박을 해서 며느리만 대접받는 게 눈꼴시려 그랬어요. 얘나 나나 뭐가 달라요? 다른 게 있다면 당신이 나한테는 못 배웠다고 타박했고 얘한테는 학비까지 대주며 공부시킨 거 그게 다른 거잖아요. 나도 당신이 얘한테 해준 것처럼 옆에서 응원해주고 물심양면 도와줬다면 그 긴 세월 시집 식구들한테 가진 구박 안 받고 떳떳하게 살았을 거라고요. 어머님은 급기야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어요. 그런데 평소엔 이쯤에서 물러나시던 아버님이 그날따라 멈추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사람아, 언제 내가 당신을 무시했다고 그래? 당신이 우리 부모 형제들한테 무시당할까봐 내가 진작부터 그랬잖아. 공부를 하겠다면 학비를 대주겠고 기술을 배우겠다면 학원에도 보내주겠다고. 그런데 당신이 뭐라 그랬어? 공부 가르쳐서 나한테 돈 벌어오게 하려고 닥달하는 거냐? 울고불고 따지지 않았냐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자기 자신도 포기한 사람을 어떻게 내가 돕느냔 말이야. 그깟 공부는 해서 뭐해요? 어차피 당신 부모 형제들은 나 같은 거 눈 아래로 깔고 보던 사람들인데 배운 거 없는 국밥집 딸이라고 얼마나 날 무시했는지 기억 안 나요? 성훈이 임신한 덕에 팔자 고쳤다고 당사자인 내 앞에서 떠들어대던 거 기억 안 나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공부 좀 더 했다 한들 사람으로 인정해 줬을 것 같냔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내가 왜 이날이 때까지 이러고 사는데? 어머님은 악을 쓰며 소리쳤어요. 저희 시부모님의 결혼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미 남편을 통해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군복무를 하시던 때 어머님은 군부대 근처에서 부모님을 도와 국밥집을 하고 계셨대요. 워낙 가격이 저렴하고 맛이 좋아서 인근 부대 군인들의 단골집이기도 했죠. 저희 아버님 역시 그곳 단골이었는데 한창 젊고 혈기왕성하던 때였던지라 또래인 어머님과 몰래 연애를 하게 되었고 제 남편이 생기게 된 거였죠. 아버님은 제대를 앞두고 어머님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벌인 일에 책임을 지겠다며 집에 어머님을 소개하셨대요. 당연히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죠. 명문고에 명문대까지 나온 아들이 중학교밖에 못 나온 국밥집 딸이랑 결혼을 하겠다니 왜 놀라지 않았겠어요. 제 시할머니와 시고모님은 애까지 임신한 저희 어머님을 엄청 구박하셨다더라고요. 못 배워서 친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 밖에 갖은 이유를 대가며 괴롭히는 시댁 식구들 통해 저희 어머님은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없었대요. 거기다 믿었던 남편마저 어머님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거기까지가 제가 아는 전부예요. 그런데 막상 아버님 얘기를 들어보니 아버님이 처음부터 어머님을 돕지 않았던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부모 형제들한테 당하고 사는 아내가 가여워
공부를 시켜주겠다고도 하고 기술을 배울 학원도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한 건 어머님이니까요. 왜 나보고 며느리를 괴롭히냐고 그랬죠? 나도 할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난 이 집에 시집와서 이 날이 때까지 시부모의 시누이한테 눈총받고 살았으니 얘도 나랑 똑같이 당해봐야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괴롭혔어요. 왜요? 그러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어머님의 궤변에 저도 남편도 아버님도 할 말을 잃었어요. 되도 않는 어머님 논리에 저는 그만 전의를 상실하게 되었어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랑 더는 얼굴 붉히며 싸울 이유가 없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조용히 입 다물고 물러서줄 수는 없었어요. 어머님이 뭐를 잘못한 건지 제대로 알려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작정하고 말을 꺼냈어요. 다시는 시어머니를 안 볼 생각까지 하면서요. 뭐가 잘못됐냐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어머님은 저랑 어머님이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전혀 아니에요. 적어도 저를 비롯해 남들이 보기엔 말이죠. 어머님은 38년 전 그때와 똑같이 못 배우고 가난하세요. 아버님께 기대지 않으면 스스로 먹고 살 능력도 없으시니까요. 하지만 저는 지난 10년 동안 많이 성장을 했어요. 시작은 어머님처럼 남들보다 학벌도 딸리고 가진 것도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새 학위를 3개나 땄거든요. 학사, 석사, 박사. 이 정도 학위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디 가서도 학벌로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는 돼요. 아니, 차고 넘칠 정도죠. 그뿐인가요? 제가 아버님 회사에 들어간 이후에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세요? 저희 팀이 개발한 상품이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 42개국에 수출이 돼요. 아마존에서는 2년 연속 판매량 탑 50에 포함되었고요. 제 능력이면 아버님 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디서도 환영받을 정도라고 자부해요. 실제로 굴지의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기도 했고요. 저는 제 노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어떠셨죠? 늘 핑계만 대고 노력도 안 하셨잖아요. 지난 38년 동안 자신은 조금도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서 그저 제 노력을 폄하하기에만 바쁘셨죠? 그게 어머님과 제 차이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어머님이 저처럼 대접받을 수 없는 이유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를 어머님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요, 서로 견줄 만한 상대일 때 하는 거예요. 어머님과 저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 대조가 되는 상황이라고요. 아셨어요? 그 말에 어머님은 눈물을 뚝 그치셨어요. 그리고 널빠진 사람처럼 멍하게 저를 올려다보시더라고요. 그날 그 모습이 제가 어머님을 본 마지막 모습이 되었어요. 저희 시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든요. 혹여 저 때문에 시부모님이 파경을 맞게 된 게 아닐까 걱정했는데 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아버님은 어머님과의 이혼을 생각해 오셨고 이제 그때가 온 것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열심히 가사와 육아 그리고 일을 병행하며 살고 있어요. 남들은 그런 저를 슈퍼 어머니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가사와 육아는 남편과 나눠서 하고 있고 회사 일 정도만 온전히 제 힘으로 해나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모르긴 해도 앞으로 10년 뒤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테니까요. 아버님과 약속한 대로 제가 회사를 물려받으려면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내 노력으로 금수저든 금젓가락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파이팅 하려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항상 꽃길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